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2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해설 강의의 윤병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해설편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차근차근 공부하듯이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이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는 요 앞에 총평이라는 한 11분 정도 되는 짧은 강의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고2 때 그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봤다라는 그 용기가 일단 대단하고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이걸 공부를 해나갈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내신으로 이 과목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얘들아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봤었지? 거기에서 이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으면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말 그대로 너무나 공부에 정석적으로 나는 이 과목을 나중에 공부를 할 거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EBS의 강의와 함께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는 이런 학생들은요,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일찍부터 이 과목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이후에 어쨌든 간에 민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지를 잘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거의 내용을 지금 모르는 상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건 중요합니다. 이런 위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독도죠. 독도 명예주민증이고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독도를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3번을 갔다 왔는데 이게 이제 갔다 오고 나서 그 배표를 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뭔가 신청을 해야 나오는 건데 선생님이 깜빡하는 바람에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학생들을 데리고 갔다 오면 선생님도 이걸 꼭 만들려고 해요. 자, 이 독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직선기선의 기점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볼게요.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이 있죠. 요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학기 초지만 배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이제 고3 학생들 한국지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도 3월 하순 정도인데 이 정도 내용까지는 다 이미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들도 고2지만 학교에서 배웠다면 똑같을 겁니다. 자, 직선기선은 뭐예요? 이거 주로 황남해안이죠. 황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에 아주 일부 지역도 있습니다. 자, 통상기선은 뭐예요? 주로 동해안과 그 다음에 왜 따로 떨어져 있는 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좀 바깥 부분, 그 다음에 완전 떨어져 있는 울릉도, 독도 이런 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기선의 기점에 해당한다.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통상기선은 뭔가요? 요거는 제일 썰물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12L이 나간다. 또는 뭐 200L이 나간다. 이렇게 해서 뭐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최저 조위선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 직선기선은 뭐예요? 워낙 들쭉날쭉이 심하거나 섬들이 많거나 이러면 기준이 되는 바깥 지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또 우리나라의 최동단에 위치해 있다. 최고 동쪽 끝 단자를 써요. 끝 단자.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섬이 울릉도, 독도, 제주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주변 해역에 조경수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조경수역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자, 차가운 바닷물과 따뜻한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형성되어 있는 거다. 이 정도의 상식은 있는데 왜 이 조경수역이 중요한 거냐면 원래 이제 차가운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들의 종류가 따로 있고 따뜻한 바닷물 쪽에서 사는 물고기들의 종류가 따로 있는데 이게 만나는 곳에서는요 양쪽의 물고기가 모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적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잡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 우리나라 동해에 그것도 이 독도 쪽이면요 아주 북쪽도 아니고 아주 남쪽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한류와 난류가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곳에서 조경수역이 형성돼 있다. 맞습니다. 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천연보호구역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섬과 관련돼서 2군데는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요건 잘 알아둡시다.
일단 독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일 남쪽 끝에 있는 마라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른 것들도 있지만 한국지리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주로 이런 거다라고 잘 기억해 둡시다. 자, 답은 그래서 틀린 걸 골라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진짜 상식적인 문제죠. 이런 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이 정도 상식은 충분히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해도 되죠. 자, 뭐가 상륙해서 제주도에 강풍 피해가 속출했대요. 바람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도 못 뜨는 거죠. 그럼 이건 당연히 태풍입니다. 그 다음 제주도 서귀포 해상 규모 얼마? 우리 중학교 과학 시간에 리히터 규모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9 정도 되면 진짜 심한 거고 그 다음에 한 1, 2 정도 되면 살짝 아니면 못 느낄 때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그러면 나중에 바닷물이 이렇게 확 밀어닥치는 해일이 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 경보, 저지대 침수 및 창문 파손. 창문이 파손되는 건 바람이 심하게 불 때고 저지대가 침수되는 거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이런 때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태풍하고 관련이 있네요. 그 다음 이것 발생, 건물의 흔들림이 멈춘 후 밖으로 대피하세요. 지진이죠? 이것 경보, 한낮 야외 활동을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한여름에 너무 더우면 이러한 주의 방송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건 폭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순서대로 연결하면 되니까 답은 1번. 요건 그냥 넘어가도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가현상이 지속될 경우 나타날 변화. 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이것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해수면 왜 상승하는데요? 지구가 전반적으로 따뜻해지다 보니까 육지 쪽에 있는 또 북극 남극 쪽에 있는 얼음들이 조금씩 녹아가지고 그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드니까 그런 거다라는 거고 또 바닷물 자체가 온도가 약간씩 올라가면 그 부피가 약간 팽창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건 지구온난화. 사실 우리나라 학생 중에 지구온난화 모르는 학생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지를 배우지 않아도 상식이 있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창원의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진다. 자, 벚꽃이 따뜻해지면 빨리 피나요? 늦게 피나요? 봄꽃이 왜 피는 겁니까? 이게 따뜻해진 시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따뜻해지는 거라고 한다면 꽃이 더 빨리 필 수 있죠. 그 다음 서울의 한강 결빙 일수. 이건 따뜻해지는 거니까 오히려 적게 얼겠죠. 감소한다. 대구의 열대야 발생 일수는 증가한다. 열대야는 더운 거잖아요. 더 더워지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 내장산의 단풍 절정 시기가 빨라진다. 단풍은 언제 오는 건가요? 추워지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따뜻해진다면서요. 그러면 추워지는 게 늦게 찾아오겠죠? 단풍도 늦게부터 지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늦어진다. 그 다음 지리산의 고산식물 분포 범위가 확대된다. 산이 이렇게 있으면 뭐 난대림도 자랄 수 있고 그다음 온대림, 냉대림 이런 거 자랄 수 있는데 나무가 자라는 그 고도보다 더 위에 고산식물들이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산식물. 이런 건 나무가 자라는 그 기온이나 이런 조건에 비해서 더 추워야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꼭대기 쪽에서 자라는 겁니다. 근데 따뜻해진대요. 따뜻해진다라고 한다면 이 범위가 쪼그라들어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축소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열대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밤에도 25도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24도만 돼도 살짝 한기가 들면서 시원하다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밤인데도 계속 25도다? 그러면 그냥 더운 밤이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열대야는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그래서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까요? 요거는 용어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어디서 왔을까? 자, 미국에 본사가 있고 경기도 여주에서 생산된 무슨 콜라? 자, 미국에 가서 콜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코크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콜라 있지 않습니까? 땡땡 콜라 그거. 자,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본사가 있고 베트남에서 생산된 우리나라의 그 S전자 휴대폰 있죠. 그게 요즘에 베트남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자, 독일에서 디자인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아마 그 디다스 운동화 뭐 그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나라에 본사가 있고 여기에 본사가 있고 여기에 본사가 있는데 자, 공장은 지금 다른 나라에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 자, 이러한 기업을 뭐라고 하냐면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한 기업인데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중국적자 이런 것처럼 여러 나라의 국적을 두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고 본사, 연구소, 공장이 전 세계에 나뉘어져서 입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물건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한 자리에서도 다 할 수 있지만 일을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일을 나눠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분업이라고 해요. 분업. 근데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는 실을 꿰매고 너는 뭐 이렇게 포장을 하고 너는 택배 박스를 싸고 이러면 같은 자리에서 분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은 저 나라에서 하고 이 일은 이 나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뚝뚝 공간적으로 떨어져서 일을 나눠서 맡아서 하는 걸 공간적 분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건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업 공동화는 무슨 말이냐면 요게 공동화가요. 이게 뒤에 가면 우리가 배우는 그 인구 공동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서 파생된 개념인데 비다 할 때 공자입니다. 비를 공자. 그 다음에 동자는 동네라는 뜻이야. 우리 무슨 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업이 빈동네화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뭐 섬유공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온갖 이런 사람들이 손으로 만드는 이런 공업들이 많이 발달돼 있었어요. 근데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사람을 많이 쓰는 이런 공장들은 임금이 싼 다른 나라로 많이 나갔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로 나갔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산업은 뻥 빈 동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산업공동화라고 해요. 여기 이 개념과는 다르죠. 그 다음 직접 불이익이 뭐냐. 선생님 이거 직접인데 오타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다이렉트 직접인 거고 요거는 집적이 맞습니다. 찝적거린다 할 때 그 집적 아니에요. 자, 모일집 쌓을 적자예요. 그래서 모여 있고 쌓여 있다, 즉 여러 개가 뭉쳐 있다. 같은 자리에 많은 것들이 뭔가 들어서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음으로써 불이익이 생기는 거 요거를 직접 불이익이라고 해요. 요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직접 이익입니다. 직접 이익. 자, 예를 들면 공장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다 뭉쳐져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단이 크게 조성돼 있으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뭔가 대규모화가 되면 될수록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건 좋아요. 근데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차가 막혀. 그리고 너무 오염물질이 많이 나와. 너무 땅값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죠. 그런 걸 직접 불이익이라고 해요. 그 다음 서비스업의 세계화. 우리나라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전 세계의 서비스를 다 제공해주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 이걸 서비스업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 그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원래 그 보험도 서비스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보험회사가 온 전 세계 보험 상품 다 팔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서비스업의 세계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산업구조의 고도화. 이건 뭔가 옛날에는 1차 산업의 비율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는 1차 산업 굉장히 많이 줄었고 3차 산업이 엄청 늘었거든요. 그게 바로 선진국형 산업구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농림수산업의 비율이 줄어들고 3차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거를 산업구조가 선진국처럼 고도화되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산업구조의 고도화. 용어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자, 연령층별 인구 비율 변화 그리고 가나의 변화 이걸 보고 가나 인구 지표를 추론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유소년층은 0세에서 14세까지고요. 청장년층은 15세에서 64세까지고요. 노년층은 65세 이상입니다. 물론 만입니다. 만. 자,
유소년층은 점점 줄어가고 있죠. 청장년층은 늘었다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노년층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가와 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하나씩 대입해보고 이상하면 잘라내면 되고 맞으면 맞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뭐가 나와 있냐면 노령화 지수가 나와 있어요. 노령화 지수. 자, 요것도 사실 배우지 않았으면 이거 뭐지? 싶을 겁니다. 근데 느낌상 그런 건 있을 거야. 노령화 지수는 늙은 것과 관련된 지수니까 당연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추론해서 풀어도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게 유소년층의 비율 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어린애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노년층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분모가 줄어들고 분자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노령화 지수는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죠. 특히 요거에 대비해서 이거는 한 4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00 정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노령화 지수는 맞고요. 그다음 유소년 부양비와 총 부양비가 나오는데 사실 유소년 부양비나 아니면 총 부양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걸 좀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청장년층분의 유소년층 곱하기 100 요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장년층이 굉장히 많았다가 청장년층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어린애들의 비율도 또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비해서 볼 때 뭐 반은 조금 안 되겠지만 반보다는 약간 넘게 그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줄어들었죠. 그러면 어쨌든 뭐 비슷하게 조금 뭐 이렇게 약간은 둘 다 비슷한 비율 정도로는 줄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 비해서 2045년이 막 크게 바뀔 것 같거나 막 이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럴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때는 어때요? 요때에 대비해서 이거는 애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이 두 개 시기보다는 여기가 좀 높았어야 됐어요. 그래야 유소년 부양비를 좀 어울린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한 이 정도가 그려진다면 여기에서 좀 더 낮아졌을 거고 그 다음 뭔가 비슷한 언저리에서 머물렀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뭐가 나오냐면 총부양비가 나오거든요. 총부양비는 요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청장년층이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를 먹여 살려요? 유소년층과 노년층. 이 사람들을 같이 먹여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먹여 살려지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밑으로 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총부양비는 어때요? 여기서는 이거 분의 요거 플러스 요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거 분의 요거 플러스 요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 분의 요거 플러스 요겁니다. 자, 이때는 유소년층 비율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약간 요렇게 됐다가 자, 청장년층이 꽤 많이 늘어났고 요거 두 개 합쳐봐야 요거보다는 살짝 낮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내려갔다가 대신에 뒤로 가니까 먹여 살려지는 사람이 특히 노년층이 많이 늘어나서 꽤 늘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부양비가 훨씬 더 어울리는구나 요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답은 그래서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여행 계획이고요. 이 여행 경로를 지도에서 고르래요. 요거는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그리고 또 백지도에서 위치를 파악해 나가는 연습을 하면서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반도 최남단 어딘데요? 땅끝마을. 적어도 땅끝이니까 여러분들 해남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해남. 해남이 정확히 어딘지 몰라도 땅끝이니까 저 어디 끝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 지평선 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땅이 진짜 평평해서 우리나라에서 땅이 평평하려면 이쪽보다는 이쪽이 주로 평평한 편인데 그 중에서도 전라도 쪽에 김제라고 있습니다. 김제. 요거는 해남. 해남에도 그 공룡과 관련된 이런 화석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해요. 물론 경상남도 고성이 공룡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해남 쪽도 공룡이 어쨌든 뭐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세계 소리 축제라고 있습니다. 뭐 전주의 대사슴놀이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한옥마을 하면 전주가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긴 몰라도 다 전라도 쪽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은 들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요 동네입니다. 여기. 자, 그다음 국제 탈춤 페스티벌 그리고 하회 탈춤. 하회 탈춤 하니까 생각나는 마을은 안동 하회 마을이잖아요. 안동 하회 마을. 그다음 호미곶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반도가 이렇게 호랑이가 만주벌판을 향해서 엉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건데 그 중에 요 부분이 호랑이의 꼬리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 호자에 꼬리 밑자 그리고 땅이 불룩 튀어나가 있는 걸 곶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호미곶이에요. 호미곶. 요거는 어디에 있냐? 포항입니다. 그리고 포항제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 불국사. 이거는 경주인지 다 알죠. 근데 경주가 어디에 있어요? 경상북도 요쪽에 있는 건 어느 정도 또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B그룹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강원도고요. 춘천, 강릉, 원주 요런 데가 나와 있습니다. 차차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답은 5번이고요. 자, 그다음 7번 볼까요? 요거는 그림으로만도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태양광. 그다음에 요거는 풍력 발전기죠. 자, 이건 수력 발전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 풍력, 수력. 자, 요렇게 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A는 풍력에만 해당되는 거죠. 1조 시수가 긴 곳이 생산에 유리하다. 자, 풍력은요.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죠. 1조 시수가 길다. 즉 태양빛이 내리쬐는 시간. 이거를 1조 시수라고 하는 건데 그게 길면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거죠. 자, 물의 낙차를 이용한다. 이거는 수력 발전이잖아요. 수력 발전에 딱 어울리는 거 맞네요. 자, 그다음에 C는 풍력과 수력 모두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야 되는 건데 겨울보다 여름에 발전량이 많다. 수력 발전은 그러해요. 왜냐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수력한테는 잘 어울리는데 풍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여름하고 겨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바람이 언제 훨씬 더 강하게 많이 부는 것 같으세요? 여름에 여러분들 막 진짜 강하게 바람 많이 부는 걸 느끼셨나요? 아니면 겨울에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걸 느끼셨나요? 전반적으로 풍속을 따지면 겨울이 좀 더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풍력에는 어울리지 않더라라는 거죠. 요게 조금 어려웠고요. 그다음 요거 모두에게 다 어울리는 것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한다. 이거 태양이 진짜 뭐 몇십 년 안에 멸망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인간의 시간으로서는 무한대로 태양빛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바람은 항상 계속 새로 만들어지죠. 물은 순환하는 거니까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4번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8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자료의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이 지점들이 대략 어디 쪽인지는 좀 알아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동쪽에 있는 광역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산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울릉도입니다. 쌤 독도 아니에요. 독도는 여기 있습니다. 이건 독도예요. 이건 울릉도. 그 다음 강원도에서 태백산맥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럼 태백산맥 있는 쪽에 아주 유명한 지명 뭐가 있냐면 대관령이 있습니다. 대관령. 그 다음 서울이 여기 있고요. 서울보다 서쪽에 있는 광역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인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보고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냐면요. 자, 지금 달을 보면 1월이면 겨울이고 8월이면 여름이잖아요. 자, 기온은 당연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맞는데 겨울이 0도 이상 정도로 약간 따뜻하고 1월의 강수량이 꽤 많고 8월의 강수량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비슷비슷하게 강수량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겨울은 춥기 때문에 강수량이라고 한다면 눈으로 많이 되어서 내릴 거잖아요. 이 중에서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물론 대관령 눈 많이 오지만 더 많이 오는 곳이 어디? 울릉도거든요. 울릉도. 그래서 다가
울릉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를 보니까 두 번째로 눈이 많이 오는 편이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여름에도 선선하고 겨울에 훨씬 추워요. 자, 대관령은 높은 산지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평지인 지역에 비해서는 더 추워요. 그리고 눈도 여긴 꽤 오는 편이고, 그래서 이게 바로 대관령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산과 인천이 남았는데 그나마 전반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쪽이 어디겠어요? 남쪽에 있는 부산. 인천이 조금 더 춥겠죠. 그러면 여기가 약간 더 춥고 여기가 약간 더 따뜻하니까 라가 부산, 그 다음에 가가 인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기후를 배우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많이 풀어봐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1번 갑니다. 가는 나보다 연강 수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여름에도 이게 더 많고 겨울에도 이게 더 많은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가 더 많을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죠. 자, 나는 다보다 겨울 강수량 비율이 높다. 전체에서 얘는 여름에도 많이 오니까 겨울이라고 해봐야 많이 높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울릉도는 전체적으로 여름에 많이 오지 않았고 겨울의 강수량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럼 겨울 강수량의 비율은 다가 더 높다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 다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했는데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제일 더운 달의 평균 기온에서 제일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을 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달이 언제냐? 8월 정도이고요. 제일 추운 달이 1월 정도입니다. 그거의 평균 기온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울릉도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교차인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연교차인 겁니다. 간격이 이게 좁고 이게 넓죠. 그러니까 다는 나보다 연교차가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라는 가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겨울이 따뜻하고 여름도 살짝 더 높고 하니까 연평균 기온이 좀 더 높을 겁니다. 그 다음 라는 나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대관령이 여기서는 해발고도가 제일 높거든요. 자, 답은 그래서 맞는 걸 골라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풀 땐 조금 어려웠겠지만 기후 부분을 충분히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9번. 요거는 진짜 상식이죠. 여름이냐 겨울이냐 이걸 가지고 풀어나가는 건데 모시 삼배옷, 삼계탕, 육개장, 대청마루 당연히 여름. 그 다음에 소못이나 털옷, 배추 무로 담근 김장김치, 온돌 당연히 겨울이죠. 상식이네요. 자, 대설 피해가 잦다 겨울이죠. 벼농사가 활발하다 여름이죠. 가시기는 나시기보다 평균 기온이 여름이니까 당연히 높죠. 자, 나시기는 가시기보다 강수량이 우리나라는 여름이 보통 더 많죠. 자, 가시기에는 북풍 계열, 나시기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주로 분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상식 있잖아요. 여름에는 남동풍이 주로 분다. 남동 계절풍이 주로 분다. 요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지리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거보다 뭐 남서풍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거든요. 겨울에는요 북서풍이 많이 분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남풍 계열, 북풍 계열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북풍 계열, 이게 남풍 계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연결됐죠? 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북한입니다. 요거는 배웠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사실 어디 있는지 뭐가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가 백두산이 있죠. 여기가 평양 쪽입니다. 자, 요쪽이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개성 쪽, 요쪽이 금강산 쪽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대동강 유역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 중심지요. 평양이 어디 있는지 지도에서 한 번이라도 봤으면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남한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금강산을 중심으로 금강산이 어디 있는지 한 번이라도 봤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답은 그래서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갈게요. A에서 C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빈, 암석해안, 해안사구 중 하나임.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보고 공부를 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요거는 용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안 배웠다면 아마 용어의 혼돈 때문에 거의 찍어서 맞추거나 아니면 틀리거나 이랬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요즘에 그
포털 사이트에 보면 스트리트 뷰, 로드 뷰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런 걸 통해서 여기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 있으면 자동차가 지나다니면서 사방팔방으로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그걸 이렇게 탁탁 눌러서 보면 아 대략 그 지역에 내가 간 것처럼 주변을 다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방향으로 봤대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고운 모래사장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그다음에 요 뒤에 뭔가 풀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암석이 드러나 있는 약간 불룩 튀어나가 있는 곳의 일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A가 대략 요 정도 부분일 것 같고 그다음에 B가 요런 부분 C가 그 뒷부분 이렇게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A가 암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암석해안 네, 밑에다 쓸까요? 암석해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가 모래 해변이거든요. 모래사 해변할 때 빈자라는 다소 어려운 한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그 뒤에 있는 약간 도톰한 모래 언덕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해안에 모래 언덕이 있다. 모래사 언덕구. 그래서 해안사구라고 합니다. 자, 1번. A는 파랑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됐다. 이런 건 보통 파랑에 의해서 많이 깎여서죠. 그러면 이거는 침식작용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파랑하면 여러분들 블루만 떠오르잖아요. 근데 한국지일에서는요. 물결파, 물결랑 그러면 파도 물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한국지리에서는 물결파, 물결랑, 파랑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B는 주로 염전이나 양식장으로 이용된다. 이런 건 갯벌이에요 주로. 근데 갯벌은 여기서 안 나타나 있죠. 그 다음 만조시 물에 잠긴다 라고 했는데 만조면 이게 완전 밀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밀물. 썰물을 간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용어를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물에 잠긴다라고 하려면 사실 이 부분이 갯벌이어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C는 그 뒤에 도톰한 모래 언덕이라서 전혀 아닙니다. 자, 그다음 C는 B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모래사장이고 그 뒤에 모래 언덕입니다. 왠지 느낌상으로 아 모래사장의 모래는 너무 부드러웠어. 근데 그 뒤에 언덕이라고 그럼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여기 있는 모래가 작고 가벼운 고운 것들 위주로 뒤로 날아가요. 왜냐면 크고 무거운 것들보다는 작고 가벼운 것이 훨씬 더 잘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날아간 건 주로 작고 가벼운 것들만 있고 여기는 작고 가벼운 거 플러스 크고 거칠거칠한 것들까지 다 같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평균 입자 크기는 이 뒤편이 훨씬 더 작다라고 할 수 있죠. 요게 조금 여러분들 수준에는 어려웠을 거고요. 앞으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A는 곧, B와 C는 만이다. 자, 이게 바다고 이게 육지다. 이렇게 봤을 때 육지가 바다 쪽으로 불룩 튀어나가 있는 걸 곧이라고 합니다. 바다가 육지 쪽으로 쑥 들어와 있는 걸 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자, 고지 이거를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중국 여행이나 이런 거 가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어로 간판이 돼 있는 이런 음식점들이 꽤 있거든요. 자,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중국 음식점 혹시 뭐 파는 가게일까요? 이거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게 꿰미 천자라는 요런 글자입니다. 중국어로 초안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 있으면 양꼬치집입니다. 고기 덩어리를 쇠꼬챙이로 찌른 것 같은 요런 글자로 되어 있죠. 그렇죠? 앞으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중국 여행 가시면 아, 저 글자 들어가 있으면 양꼬치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게 꿰미 천자라는 발음도 있고 그 다음에 땅 이름 곳이라는 발음과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이렇게 땅이 바다 쪽으로 불룩 바깥으로 뻗어져 나가 있는 요 부분을 고지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불룩 나가 있으니까 곳, 요거는 바닷물이 육지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만. 됐죠?
답은 그래서 몇 번? 네, 5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심정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그래프는 우리나라 촌락 및 도시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나는 촌락, 하나는 도시. 자, 여러분들 요즘 생각해 보세요. 도시 인구가 훨씬 많나요? 시골 인구가 훨씬 많나요? 도시 인구가 훨씬 많아졌거든요. 요게 도시, 요게 시골, 촌락입니다. 촌락. 자, 촌락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선생님.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자, 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촌입니다. 뭐 촌스럽다 할 때 그 촌, 시골촌 또는 마을촌, 마을촌. 자, 락자는 요게 이룰 락자입니다. 사실 원래 떨어질 락자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락자. 근데 마을이 떨어진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루다라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룰 락자로 여기서 씁니다. 그래서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게 촌락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냥 시골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골 지역의 인구는 쭉 줄어들었고 도시 지역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번입니다. 가는 1970년 이후 인구 밀도가 증가하였다. 촌락은 사람들이 많이 떠났으니까 인구 밀도가 감소했겠죠. 가는 나보다 주택 유형 중에 아파트 수가 훨씬 더 적고, 가는 나보다 2020년 지역 내 노년층 인구 비율이 시골이 많고 도시는 아무래도 좀 낮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맞는 거네요. 그다음 1970년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60% 이상이다. 자, 도시화율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자, 요거는 전체 인구분의 도시에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나타냅니다. 얼마나 그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거의 50%죠. 거의 50%. 근데 도시가 살짝 많으니까 한 51, 2%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6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 다음 2000년에서 2020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감소하였다라고 했는데 요 사이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살짝 감소했는데 여기가 그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나라의 인구는 촌락 아니면 도시 두 개 중에 하나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인구는 결국 이거 두 개의 합산인데 합산은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3번 봅니다. 요것도 배우고 나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사실 그냥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죠. 자, 충청권에 위치한 특별자치시로 수도권의 정부 청사 및 공공기관에 이전하여 조성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요거 세종대왕 사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합니다. 그게 어딘데요? 여기 있는 시거든요. 시. 그다음 충청권에 위치한 광역시로 경부선철도와 호남선철도가 갈라지고요. 그리고 대덕연구단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죠? 대전광역시죠. 대전광역시 어디? 여기 있는 D가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뭐냐면요. 요거 앞으로 차차 배우시면 돼요. 서산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요쪽이 충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차차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번 갑니다. 네, 그럼 답은 5번이고요. 자,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경기도가 있죠. 강원도가 있죠. 그 다음에 전라남도가 있죠. 자, 논면적이 가나다 중에서 다가 제일 넓대요. 자,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요. 최대 지역을 100으로 놓고 나머지는 얘의 양에 비해서 얘의 면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떠냐?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세 군데 지역에서는요. 논이 다에서 제일 넓대요. 경기도의 논이 제일 넓을까요? 강원도의 논이 제일 넓을까요? 전남의 논이 제일 넓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논 면적은 이 서남부에 있는 그리고 평야가 넓게 펼쳐진 전남이 제일 넓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경기와 강원이 있으면 어디가 제일 좁을까요? 그거는 산이 많고 평지가 별로 없으면 논이 전반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강원도가 산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강원도가 제일 적게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
임야 먼저 한번 볼까요? 임야는 숲, 자갈 땅, 모래 땅, 황무지. 즉 사람들이 뭐 시가지를 이루고 살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나 공장이나 이런 각종 부지로 이용되지 않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나무나 풀이 많고 이렇게 그 자갈이나 모래 이런 것처럼 그냥 맨 땅인 이런 데를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넓은 게 바로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숲이 많으니까. 공장 용지 면적은 경기도가 많겠죠. 사람도 많이 살고 거기에 여러 군데 군데군데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경기도가 넓을 겁니다. 자, 가는 경기도니까 중부지방에 위치해 있다. 그 다음 가는 나보다 도시거주 인구가 많다. 강원도보다는 경기도가 인구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도시가 또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거주 인구는 당연히 많고 가는 나보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자 경기도와 그 다음에 전라남도가 있으면 경기도는요 워낙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공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은 도긴 하지만 거의 약간 도시 같은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전라남도는 그래도 시골 지역이 꽤 넓게 있잖아요.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다가 더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나는 가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라고 했는데 강원도는 경기도보다는 제조업 출하액이 적을 수밖에 없죠. 경기도가 워낙 공장이 많습니다. 그 다음 나는 나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 강원도는 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전라남도가 논의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맞는 걸 골라 2번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갈게요. 모든 별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조사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따라 수집할 지리 정보와 수행할 조사 방법을 아래표에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적절하게 작성한 모둠만을 고르래요. 그러면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데를 골라내라는 거죠. 자, 어느 지역에 인구 구조 요걸 조사하고 싶대요. 연령층별, 성별, 인구 비율을 조사하면 됩니다. 통계 자료를 조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구 구조 어떻게 그려지는지 혹시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보통 왼쪽에 남자, 오른쪽에 여자. 그리고 5살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연령대가 전체 인구에서 몇 % 차지하는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려나가는 그런 식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인구 피라미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인구 구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랬었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건 맞고요. 자, 어느 지역의 열섬 현상, 도심과 주변 지역의 기온 분포를 보고 측정 분석한 자료를 봅니다 라고 했는데 자,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요 가운데가 워낙 건물들이 많고 또 자동차 통행량도 많잖아요. 거기서 열이 엄청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 비해서 여기가 온도가 더 높은 건 마치 이제 뜨거운 섬처럼 표현된다. 그래서 이걸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죠? 산사태 발생 지역의 지형 특성, 지역 주민의 산사태 위험 인식 정도를 수집하면 이거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산사태 위험이 많이 날 것 같아. 이랬더니 산사태 발생 지역의 지형 특성이 뿅 나오나요? 이거는 뭔가 굉장히 어색하게 지금 연결됐음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 자, 어느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특징,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 및 생산액. 업종별 종사자 수 및 생산액을 보면 아, 여기에 어떤 업종이 많고 어떤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거를 위성사진으로 분석한다고요? 이 자체가 여기서 틀린 거예요. 여기서. 위성사진을 딱 찍으면 어디에 공장이 많구나. 그 정도까지는 나오는데 그 공장이 무슨 업종인지 거기에 몇 명이라는지 이거는 안 나오는 거죠. 이건 사진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틀렸습니다. 답은 그러면 갑과 을을 연결해서 1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고 아니다 싶은 걸 잘라내는 방식으로 가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이제 16번으로 갑니다. 자, 요것도 이제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안 배웠으면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주도 한라산과 수많은 오름이 있는데요. 한라산은 산 정상에 화구에 물이 고인 호수 백록담이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백록담 들어는 봤으니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오름이라는 기생화산이 곳곳에 있는데 요거는 석회암이 기반암인 지역에서 주로 분포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주도 자체가
뻥 터진 이 화산이잖아요, 화산. 자, 그리고 모든 이 용암이 이쪽으로만 분출한 게 아니라 이 옆에 이렇게 좀 약한 부분을 틈타 가지고 요렇게 또 분출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기생화산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석회암이 기반암인 지역에서 분포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요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 용암 동굴이 또 많이 있는데 이거는 용암이 냉각하다 보니까 동굴이 된 겁니다. 자, 용암 국물이 이렇게 쭉 흘러나가는데 공기와 맞닿는 면 있잖아요. 지금도 선생님 팔이 이렇게 있으면 공기와 맞닿는 게 있으면 요렇게죠. 요렇게. 그러면 요 부분이 빨리 식어요. 용암이. 그럼 빨리 딱딱해지고 대신에 이 가운데 부분은 이 바깥에 딱딱한 게 날 보호해 주니까 그냥 꿀룩꿀룩 계속 흘러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용암이 주르륵 다 빠져나가고 나면 바깥에 딱딱한 껍데기가 이렇게 동굴 모양으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나오게 된 동굴이니까 이건 용암이 냉각하면서 생긴 것 맞습니다. 그 다음 서남해안은요 리아스 해안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죠. 자,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런 해안을 리아스 해안이라고 하는 거 들어는 봤을 겁니다. 그렇죠? 자, 요게 어디서 오게 된 표현이냐? 요거는 에스파냐어입니다. 에스파냐. 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리아. 자, 요게 여러분들 그 에스파냐가 있는 이베리아 반도 요렇게 생긴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포르투갈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가 에스파냐죠. 스페인. 스페인이 에스파냐입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 부분의 해안선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쐐기 모양의 후미진 곳이라는 뜻의 스페인어가 바로 리아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그럼 복수형으로 리아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안이라고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니까 리아스 해안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다음 갯벌은 오염물질을 정화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미생물들이 많이 살아서 하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어느 정도 정화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걸 골라서요. 답은 2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 요것도 배우면서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그다음 17번 갑니다. 우리나라 산지 지형이고요. 우리나라 산은 그냥 흑산이 있고요. 돌로 되어 있는 석산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산은요 보통 나무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흙 위에 나무가 자라니까 보통 이거는 나무로 덮여 있어요. 근데 돌산은요 그냥 돌덩어리가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요런 산입니다. 서울에서는요 이런 산들이 꽤 있어요. 북한산 있고 그 다음에 인왕산 있고 그 다음에 뭐 관악산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서울 쪽에 사는 학생들은 좀 익숙한 산인데 선생님은 이제 대구에서 주로 살았다 보니까 이런 산들을 잘 못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학생들도 그 주변에 이런 모양의 산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니면 사실 이런 산 자체가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설악산 이런 거 있고. 그러면 이런 산들 말고 나머지 그냥 나무로 덮여 있는 일반적인 산들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리산, 덕유산 이런 게 있고 여기는 북한산, 설악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보통 이렇게 바위가 드러나 있는데 허연 바위가 드러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근데 흑산은 이게 변성암이라고 해서 이게 용어가 어렵고 차근차근 배워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 변성암이라는 것 자체가 잘게 이렇게 풍화가 되고 으스러지고 부스러지다 보니까 토양층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고 그 위에 나무가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역은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강암은 이쪽입니다. 자, 태백산맥의 일부이다라고 했는데 지리산은요.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자, 태백산맥은 이겁니다. 그리고 소백산맥이 이거예요. 근데 지리산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태백산맥의 일부가 아니라 소백산맥의 일부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동고서저형의 지형.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대관령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동해안 쪽, 이쪽이 이제 서해안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동쪽으로 치우친 융기 운동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자, 전체적으로 똑같이 융기된 게 아니라 이쪽이 융기가 많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쪽은 덜 융기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고서저의 지형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다음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황해로 흐르는 하천보다 대체로, 이쪽은 유로가 길겠죠, 그렇죠? 이쪽은 유로가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틀렸네요. 자, 답은 그래서 맞는 걸 요거 4번 했고 5번이 남았네요. 네. 자, 디귿은 기역보다 산 정상부의 식생 밀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흙이 많으니까 나무로 많이 덮여 있죠. 자, 식생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식물 할 때 식자입니다. 심겨져 있는 생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겨져 있는 생물이 뭔데요? 풀이나 나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무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다. 근데 여기는 돌이 허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봐야 요런 데 이렇게 위태롭게 한두 그루 자라는 요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틀렸습니다. 답은 맞는 걸 골라서 3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 차근차근 배우고 복습을 충분히 해줘야 마스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자, 전국의 공급량 비율이 있고요. 전국의 생산량 비율이 있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비율은 이렇고 전국에 공급된다라는 건 사실 소비를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만큼을 공급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서 뭘까요? 석유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석유는 주로 어디 쓰나요? 일단 자동차에 기름으로 쓰죠. 배도, 비행기도, 기차도 상당수가 다 기름으로 갑니다. 즉 석유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수송용 석유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가 뭐가 많이 발달돼 있냐면 석유 화학공업이 전 세계적으로 또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여기에 일단 기름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석유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석탄 많이 쓰고요. 세 번째로 천연가스, 요런 순서가 됩니다. 선생님, 우리 집 연탄 안 뗀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요, 이게 석탄 아직도 이렇게 많이 써요?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천연가스는 우리가 도시가스 쓰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석탄이 주변에서 쓰는 사람을 거의 못 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자, 이걸 가지고 주로 공업용으로 쓰거나,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하는데 이걸 굉장히 많이 써요, 발전. 그러다 보니까 석탄은 아직까지 저만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전국적으로 생산량 비율, 우리나라의 석탄은 어느 정도는 나거든요. 근데 천연가스 요거 울산 앞바다에서 여태까지 쭉 났어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났어요. 근데 이게 정말 최근에 이것도 이제 딱 끝낸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어쨌든 조금 전에 자료를 쓰는 거니까 울산 앞바다에서 천연가스가 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석탄은 그래도 우리나라 곳곳에 탄광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생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석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연히 산유국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표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석유를 펑펑 써?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석유가 몇 방울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산유국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천연가스가 생산되다 보니까 천연가스의 그 기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거 아시죠? 냄비에 먹 끓이면 막 수증기가 올라가는데 뚜껑을 덮어놓으면 거기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기체인데 그게 응축이 돼서 이렇게 물방울처럼 맺혀 있는 그런 석유가 나와요. 그걸 바로 콘덴세이트라고 해요. 콘덴세이트. 근데 너무너무 극소량이야. 생산해낸다고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 정도로 적은 양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석유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갈게요. 가는 나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상용화된 시기는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된 거, 이걸 얘기하거든요. 석탄을 제일 먼저 일찍부터 많이 썼고, 그 다음 석유이고요. 도시가스로 쓴 게 좀 나중이라서 천연가스가 제일 뒤입니다.
그다음 가는 다보다 수송용 연료로 많이 이용된다. 석유는 천연가스보다는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죠. 물론 천연가스도 요즘 천연가스 버스 있습니다만 석유는 일단 여러 교통수단에 기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나는 가보다 편재성이 높다. 석탄은 그래도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좀 나는 편인데 우리나라도 있고 석유는 신생대 제3기 배사 구조라는 독특한 구조가 있는 이런 몇몇 지역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치우칠 편 있을제 몇몇 지역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성질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요. 그다음 다는 나보다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연소시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석탄이 떼면 여러 가지 끄름 오염 물질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석유고요. 그다음 천연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완전 연소에 가깝게 탄대요. 그러니까 오염 물질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건 틀렸고, 틀렸죠? 네. 그다음 나, 다는 주로 신생대 지층에 매장돼 있다라고 했는데 나하고 다는 신생대 지층이 아니라 가와 다가 그렇다라고 해야 됩니다. 석탄은 고생대 지층에 주로 많이 매장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석탄은 고생대 것도 있고 중생대 것도 있고 신생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는요. 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에서 석탄이 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역시나 이것도 자료와 함께 내용까지 공부를 해야 맞출 수 있는 부분이죠. 자, 19번 갑니다. 가나 소매 업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백화점과 전자상거래래요. 자, 사업체 수를 보니까 백화점이 많을까요? 전자상거래 업체가 많을까요? 전자상거래는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에서 볼 수 있는 그 많은 업체들 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자상거래. 근데 백화점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개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는 대도시의 도심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맞죠? 자, 나는 택배업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전자로 상거래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전부 물건을 택배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택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가는 나보다 쇼핑을 위한 시공간적인 제약이 크다. 이거는 문 여는 시간에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새벽 2시, 3시에도 어쨌든 결제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나는 가보다 2006년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사업체 수가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종사자 수는 좀 더 많은 정도죠. 한 2배 정도 많은 정도? 네. 그리고 2006년 거를 보면요. 2006년이 요거잖아요. 그러면 종사자 수는 약간 더 적고 사업체 수가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n분의 1을 했을 때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나가 훨씬 더 적다라고 볼 수 있죠. 백화점은 솔직히 그 큰 건물 안에 적어도 몇백 명 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자상거래는요. 혼자 하는 사람도 있고 2명, 3명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 자체는 이게 훨씬 더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틀린 걸 골라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나는 가보다 2006에서 2016년에 사업체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이거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이게 많이 증가하였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풀어보고 마칠게요. 그래프는 가나구에 위치한 지하철역의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서울 안에서 요 구 그리고 이 구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서울 완전히 중앙부에 있는 중구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람 사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여기가 이름이 노원구예요. 구 이름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죠. 근데 여기는 도심부고 이거는 주변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 내부 구조에서 배우는 주변 지역이라고 있죠. 네. 그 부분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역에서는요. 아침에 굉장히 승차 인원이 많고요. 저녁 때 하차 인원이 많아요.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출근할 때 많이 타고 또 퇴근할 때 많이 내리는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 한번 볼게요. 아침에 하차가 많아요. 아침에 하차한다는 것은 여기서 내려가지고 회사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녁 때 승차 인원이 많다. 퇴근하고 집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직장이 많이 있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1번. 가는 출근 시간대에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가는 출근 시간대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는 사람이 많죠. 왜냐면 여기는 주로 사람 사는 데고 이쪽으로 출근을 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네, 틀린 설명이고요. 그다음 나에서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나는 도심부고 여기는 사는 사람은 많지 않고 낮에는 버글버글 사람들이 많겠죠. 일하러 오니까. 밤이 되면 사람들이 싹 다 주변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빈 동네처럼 썰렁하더라라는 거죠. 이걸 바로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죠. 이게 맞네요. 그다음 가는 나보다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가 여기는 싸고 여기가 훨씬 비싸겠죠. 특히 명동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다음 나는 가보다 초등학교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쪽은 사람이 별로 안 살아서 초등학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쪽은 사람이 많이 사니까 초등학교 수도 많고 그 다음에 학생 수도 많고. 그러면 요건 틀렸죠? 자, 나는 가보다 시가지의 형성 시기가 늦다라고 했는데 서울이 원래부터 이만큼 컸던 건 아닙니다. 옛날에 서울은 요 정도였다가 점점 커진 거죠. 점점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여기는 나중에 서울시로 편입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꽤 있었지만 배우지 않고 풀기는 어려웠던 이런 문제들도 꽤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고2 학교 생활을 통해 가지고 차근차근 잘 공부해 나가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할 거 아닙니까? 자, 민쌤의 수능 개념 퍼펙트 가이드 한국지리가 있습니다. 거기로 오시면요. 차근차근 기본부터 잘 가르쳐 드리니까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을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민쌤은 수능 개념 강의에서 여러분들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